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릭 라이징 스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라이징 스타 인터뷰석에는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의 유재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교수님 먼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유재준입니다. 저는 2018년에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졸업 후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AI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 EPFL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유니스트에 임용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이었을까요? 기사에서 AI 미래 포럼이라는 출범했다는 기사 보면서 그때 그 리스트에서 교수님 성함을 보게 되어서 그때 한 네, 청소일이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그 기존 포닥 하셨을 때 그 강연하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보고 한번 연락을 드려봐야겠다 생각하던 와중에 이번에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또 교수님. 그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그러시면 교수님 지금 간략한 소개를 주셨는데요. 하고 계시는 연구 분야, 주 연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 연구 분야는 컴퓨터 비전 신호 처리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연구 목표는 사람과 디지털 신호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보다 좀 쉽고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만들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모델 중에서도 생성 모델 연구에 관심이 많은데 생성 모델이 기계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보듯이 세상을 이해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학습 기법을 개발하되 단순히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신호 처리 기반의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으면서도 그 안에 동작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성 모델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모델을 바탕으로 영상 생성뿐만 아니라 인버스 프로블럼 혹은 한글로는 영문제라고 불리는 분야에 속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바이오 및 의료 영상에서 중요한 영상 복원 문제부터 일반적인 컴퓨터 비전과 위성 영상 등을 처리할 때 중요한 디노이징, 디블러링, 슈퍼 레졸루션 같은 영상 개선 문제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외에도 음향이나 통신, 레이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호에 대한 이해 혹은 신호 처리가 필요한 문제들을 잘 찾고 잘 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연구실 홈페이지 처음 제가 접했을 때 그 네. 한 단어 명칭으로 축약하신 그 레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예, 그 연구실 명과 함께 또 어원하고 같이 일화를 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네. 그만큼 또 애정을 듬뿍 담으신 것 같으신데요. 그 연구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현재 또 과제들도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산업과제를 포함해서요. 네. 진행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연구실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놓은 조그만한 그런 네. 글들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네. 연구실 이제 이름을 라이트라고 하거나 프렌치로는 레라고 해서 우유라는 약간 재밌는 그런 어원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놓은 거였는데 연구실의 이름이 Advanced Imaging Technology인 것처럼 이제 이미징 쪽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왜 AI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AI는 또 모르죠. 나중에 어떤 도구로서는 지금은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나중에는 또 다른 것이 나와서 대체할 수 있을지언정 이미징 사람이 뭔가를 보거나 어떤 신호나 상호작용할 때 가장 크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시각이기 때문에 이미징은 언제나 계속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약간 어드밴스드 이미징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연구 과제들의 주요 키워드는 컴퓨터 비전 생성 모델, 바이오, 의료, 위성 등 다양한 분야의 신호 처리, 그리고 인공지능인데요.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세상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는 강력한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핵심 인버스 프로블럼을 풀어내는 게 연구실의 주요 연구 테마입니다. 생성 모델을 단순히 그럴듯한 영상이나 혹은 대화문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대체 생성 모델이 어떻게 신호 처리 등의 실제 문제에 사용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생성 모델의 더 큰 잠재적 가치는 데이터 분포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생성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컴퓨터에 세상에 대한 이해,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구자들이 매우 생성 모델의 매력을 느끼고 많이들 연구하고 있는 것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좀 다시 말해서 생성 모델은 일종의 되게 강력한 표현 학습 방법이고, 모델이 원본 데이터의 정보를 좀 정확히 배운다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영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즉 생성이 가능한 그런 생성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노이즈가 낀 영상이 들어왔을 때 생성 모델이 생성할 수 있는 영상 중 주어진 노이즈한 영상에 가장 가까운 영상을 생성해라 라고 찾을 수 있다면 깨끗하게 노이즈가 사라진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이제 생성 모델이 학습한 깨끗한 원본 영상의 정보를 활용해서 노이즈 제거뿐만 아니라 초해상도 생성, 슈퍼 레졸루션, 보관, 인페인팅, 혹은 보관, 리컨스트럭션 등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생성 모델을 이렇게 활용할 때 가장 큰 문제,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보통 전통적으로 많이 성공적으로 이제 딥러닝이라면은 성공적인 분야라고 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분류 문제에 속하는 모델들인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그럼 분류 문제는 정답이 명확합니다. 기준도 명확하고요. 잘하면은 얼마의 정확도로 잘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 모델은 뭔가 생성을 했을 때 이미지만 보셔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얼마나 어떤 게 더 생성을 A라는 이미지보다 B라는 이미지가 더 잘 만들었냐를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어떤 과학적인 진보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정반합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 실험을 내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어떤 특정한 기준을 통해 이 실험이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가설을 수정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통해 이제 그 모델이 개선되고 성능이 올라가는 걸 할 수 있는 건데요. 생성 모델은 이 기준이 되게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더딘 상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되게 여러 가지 퍼지하게 되게 스토캐스틱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보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게 상당히 느리고 되게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과학적 방법론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정량적 성능 측정 도구 혹은 평가 함수를 갖다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오류가 있었을 때 모델을 안쪽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성 모델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만들고 분석 그 안에를 갖다가 오류가 있었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생성을 잘못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그 도구가 있고 기준이 사실 명확히 있으면 강력한 생성 모델을 만드는 것은 뭐 필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강력한 생성 모델이 있었을 때 다시 이용해서 더 좋은 그 실생활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이런 식의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교수님 이제 과제 공통적인 이제 키워드 생성 모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 질문에서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사실 생성모델이라는 단어가 되게 요즘 자꾸 이제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용어 설명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또 교수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이번에 또 아시다시피 챗 GPT라는 또 정말 놀라운 인공지능이 나와서요. 그래서 교수님도 AI 관련 또 생성 모델 관련해서 지금 연구 중이신데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교수님 연구하시면서 더욱더 체감하실 것 같으십니다. 이 발전 속도와 관련과 또 함께 교수님께서 느끼시는 점 앞으로 또 전망 같은 거라든가 교수님의 특별히 느끼신 점 있으시다면 이 자리 빌어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생성 모델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들 요즘은 챗GPT에 대해 어떻게 네. 생각하냐 하는 질문을 되게 네. 많이 받게 됩니다. 확실히 챗GPT의 파급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그로부터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당연히 생성 모델을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그 자연어 처리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제 곧 비전과 합쳐져서 비전 랭귀지 프로블럼으로도 GPT-4와 같은 게 나와서 네.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확실히 대규모의 데이터와 대규모의 자원, 컴퓨팅 자원이든 인적 자원이든 그리고 대규모의 모델, 크기 큰 모델을 사용해서 그 투자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생성 모델의 강력함에 되게 개인적으로는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많이 놀란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오는 약간 박탈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개인적인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개인 연구자로서 저렇게 대규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연구를 어, 따라가는 것이 가능할까 혹은 그 이전에 그게 맞는 방향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이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그거 외에 꼭 그게 학교에서 해야 할 연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이 결과적으로는 내려졌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학교에서 연구를 할 때는 어떤 걸 해야 될까를 고민하던 중에 몇 가지 방향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 생성 모델이 아무리 대규모로 가더라도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그게 경량화돼서 사용자들의 디바이스에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경량화돼서 좀 가벼운 모델들을 사람들이 원하게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생성 모델을 경량화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는 여전히 남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생성 모델이 한 번 학습이 될 때 엄청나게 그 리소스가 투자되는데 그 생성 모델이 업데이트가 돼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또 다른 대통령이 나오겠죠. 근데 챗GPT한테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은 2021년 10월까지 학습된 내 결과로는 바이든이다라고 할 수 있지. 그 이후에 학습이 새로 되지 않는 한 업데이트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그거 하나를 업데이트하자고 전체 모델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하기에는 너무 리소스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부분적으로만 그리고 되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서 업데이트를 모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속 학습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은 분명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런 연구들은 꼭 큰 모델을 학습하는 것 외에도 여전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결국 디퓨전 모델이나 지금 챗GPT가 나오기 전에 제너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라는 생성적 적대적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훨씬 그 많이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그것도 사실은 원래 학교에서 나왔고 그리고 요즘 뭐 스테이블 디퓨전은 되게 이미지로도 되게 잘 영상을 생성하는 그런 디퓨전 모델이라 불리는 생성 모델도 학교에서 나왔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실 회사에서는 이미 잘 되고 있는 걸 가져서 이제 스케일업 크게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많은 그 리소스를 투자해서 더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학교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도전적인 생성 모델, 새로운 생성 모델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생성 챗GPT와 같은 엄청 파급력이 큰 생성 모델을 보는 개인 연구자로서의 이제 그런 소회나 이런 그런 어떤 생존 방향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려 보았고요. 그 외에 뭐 생성 모델 챗GPT의 뭐를 봤을 때 어떤 또 다른 한계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방금 얘기했던 사실 연구 주제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생성 모델이 그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죠. 예를 들어 뭐 빙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런 걸 일부 이제 원래 정보 리트리버리라고 하는 전통적인 분야랑 합쳐서 근거를 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성 모델은 그럴듯한 어, 답을 내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가 혹은 얼마나 잘했는가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측정 도구가 필요하고
뭔가 잘못됐다면 안해를 다시 고쳐줄 수 있는 분석 도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꼭 필요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추세로 보면은 AI로 생성된 콘텐츠 시대가 본격화도 멀지 않아 보인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와 함께 풀어갈 문제도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시면 다 이번 유니스트로 이제 부임하신 지 만 2년 차 정도 되신 것 같으신데요. 네. 뭐 2년의 짧은 기간일 수는 있지만 느끼신 점도 있으실 겁니다. 혹시 교수님 이제 부임하시면서라든가 또 지내오시면서 교수님의 수업이나 또 학생 지도 방식에 있어서 교수님의 포부라든가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셔야겠다라는 어떤 포부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어, 사실 처음 교수가 되면요. 내가 학생을 지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약간 막막한 감정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을 사실 초기에 꽤 많이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던 게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질문과 토론이 편한 교수가 되자. 그러니까 그게 연구적 고민이든 아니면 뭐 개인의 인생에 관한 고민이든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뭔가 고민 있고 궁금한 게 있었을 때 쉽게 방문을 드리고 와서 쉽게 질문하고 그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혼나거나 그런 느낌이 있다거나 받지 않고 편하게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오히려 뭔가 실수가 있었으면 그 실수를 빠르게 토론함으로써 그걸 고쳐내고 트라이얼 앤 에러를 과정을 갖다가 빨리 밟아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과 토론이 편한 대화가 편한 교수가 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제가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학생들과 그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니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연배 차이가 나면 대화가 좀 어려워지겠죠, 학생들이. 그냥 우리나라 정서상도 그렇고 외국에 나가봐도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라도 존중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학생들에게 여전히 존댓말을 쓰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감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존댓말 하면서 혹시나 제가 어, 약간 느끼기에 얼토당토하는 어떤 질문이나 실수를 했을 때 욱하고 화를 내서 잘못 말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좀 없애는 거죠. 한번 존댓말을 하려면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좋은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이 정도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잡고 현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인터뷰 접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학원 고려하시는 분들, 유재준 교수님 연구실도 한번 들여다보실 것 같으십니다. 좋은 교수님 되실 것 같으십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다음 달에 트리플 AI 리뷰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입니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여성협 연구자, 네네네. 제 예, 학생 예, 저희가 또 이번에 초청해서 발표해 주시려 하셨습니다. 예.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어느 날 저한테 똑같이 와 가지고 네. 교수님 이런 거 있는데 그 자기 발표해도 되냐 그래서 그러면은 발표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저자가 잘 아니까 가서 그런 기회도 기회니까 가서 발표를 하고 "대신 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회를 사실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교수님, 그러시면은 지금 계속 그 앞에서 또 처음에 교수의 길로 들어서실 때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또 이렇게 지금의 연구자의 길, 교수의 길 들어서시는 데 있어서 교수님이 혹시 또 영향받으셨거나 또 영감을 주시는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구자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신친 연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물어보시면 보통 석박사 지도 교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짧은 기간도 아니고 긴 기간 동안 음, 뭔가 되게
밀도 있게 어떤 지도를 받는 그런 제 시니어가 되니까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카이스트 예종철 교수님이 떠오르는데요. 교수님께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일 처음 제 기억은 수업에 되게 열정적이고 멋있었다는 겁니다. 분필 하나 들고 오셔서 신호 처리의 첫 부분부터 뒷부분까지 판서로 이렇게 일필휘지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고 그 석사 이제 박사를 갖다 그래서 그 연구실로 진학한 이후로는 교수님이 엄청 바쁘신데 그 와중에도 새로운 거가 나오면 계속 공부를 하시고 그냥 공부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연구를 그 짬을 내서 스스로 논문을 여전히 쓰실 정도로 연구 열정이 되게 엄청 큰 여전히 많은 그런 분이란 걸 보면서 나도 만약 연구자가 되면 최소한 저 정도는 연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교수가 되고 나니까 도대체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더 존경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도대체 언제 주무시나 잘 모르겠어요. 그 기감으로 삼기에는 좀 제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교수님은 심지어 건강도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제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분은 저희 교수님이십니다. 항상 노력하고 뭐 테너를 받으면 보통 교수들이 약간 루스해진다라는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예, 혼자서도 연구하시고 학생들도 여전히 연구하시고 그냥 평소에 만나면 연구 얘기만 하시고 너무 연구 재밌다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많은 걸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신준 연구자님이라든가 또 신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석박사 지도 교수님들을 또 기감으로 삼으시는 연구자님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또 저희 같은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저희도 그 교수님에 대해서 한 번 또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교수님들 또 인터뷰해 주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한 번쯤 또 감사의 말씀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시면 혹시 교수님 지금까지 또 연구 활동 해오시면서 뭐 기억에 남거나 너무 힘들었다거나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연구 또는 논문 작업 있으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 네, 그 네이버 가서 처음 썼던 논문이 Photorealistic Style Transfer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적 스타일 변환 연구인데요. 예를 들면 그냥 스타일 변환하면은 뭐 요즘 같은 경우 어떤 사실적 이미지에 대해서 풍경 사진을 고흐가 그린 것처럼 만들어줘 하면 고흐풍으로 스타일을 변환해 주거나 이런 연구인데 그걸 스타일 변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적 스타일 변환은 밤을 낮을 밤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스타일을 바꾸는 걸 사실적 스타일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낮에 찍은 사진들은 보통 많아서 자율주행 같은 거에서도 낮에는 운전을 잘하는데 밤에 운전한 데이터들은 잘 많이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스타일을 변환해서 그게 새로운 데이터처럼 사용될 수 있으면은 사실 좀 더 안정적인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 있겠죠. 뭐 예시인데요, 사실. 근데 그런 형태의 이제 사실적 생성 모델이란 걸 이제 처음에 네이버에서 쓴 게 제 기억에 남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박사 때까지는 박사 말년 직전까지는 저는 딥러닝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영상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영상 처리를 하는 중에서도 의료 영상을 어떻게 하면 잘 복원하고 노이즈나 그런 것들 잘 제거하고 그거를 이제 최적화 문제 알고리즘들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잘 풀까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잠깐 이제 딥러닝을 갖다가 사용해서 연구를 했었죠. 근데 네이버에서 운이 좋게 이제 제가 갈 수 있게 되면서 네이버에 가서는 갑자기 제 연구 분야가 확 바뀌게 된 겁니다. 컴퓨터 비전 그리고 완전 코어 딥러닝 쪽으로 제 연구 분야를 틀어서 새로 연구를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그 당시는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던 게 아닌데 다른 분들은 애초에 석박사 때부터 딥러닝 컴퓨터 비전 하시던 분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곳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그거를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었던 첫 번째 논문이 사실 그 논문이었고, 그 논문은 또 애착이 좀 가는 게 제가 신호 처리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받는 모든 그 신호들을 잘 처리하는 그런 이론은 이미 1800년대에 수학적으로 꽤 많은 부분이 정립이 되었는데 그런 펀더멘탈한 수학적인 것들을 요즘은 잘 안 쓰고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딥러닝에다 넣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그 당시까지는 아직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넣고 모델을 그냥 CNN이라는 거에 넣어주면 결과가 그냥 좋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꽤 큰 주류 분야 중 그 흐름 중 하나였죠. 근데 제가 좀 더 매력을 느꼈던 거는 이론적인 바탕으로 어떤 그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실제로 기술에 적용이 됐을 때 단순히 모델을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성능도 좋고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모델을 갖다가 만드는 게 훨씬 재밌고 매력이 있었는데 마침 그 사실적 스타일 변환이라는 게 제가 박사 때까지 공부를 하던 어떤 신호처리 이론적인 어떤 분석을 바탕으로 모델을 개발을 해서 기존보다 뭐 한 100배도 아니고 수백 배 빠르고 훨씬 효율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었어 가지고 그게 상당히 어 되게 자부심이 다시 생기고 아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자신감을 줄 수 있었던 연구라서 그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또 그러한 또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힘이 되어서 지금의 또 연구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교수님에 대한 연구 논문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요즘 사실 정보 찾을 수 있는 채널은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교수님이 평소 뭐 우연이라도 뭐 보시고 인상 깊었거나 이거 이 정도면 다른 사람한테도 한번 추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이트, 도서 뭐 이런 종류가 있을까요? 꼭 그 전공 쪽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사실 또 인문학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네. 네. 이거 뭐 약간 자기 홍보 같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아, 네. 제가 이제 블로그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 대학원생 네. 때. 네, 네, 알고 기타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그 대학원생의 뭐 간 이야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즈를 연재를 했었는데 거기에 꽤 괜찮은 생성모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제가 열심히 올려뒀던 자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꽤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그 마찬가지로 제가 참여했던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PRCB 유튜브 모임 그래서 논문을 읽고 그걸 설명해주는 모임인데요. 그게 구독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올라오니까 그거 들으시면은 상당히 처음 시작할 때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 사실 그런데 이런 류의 그 연구에 필요한 어떤 그 자료나 어떤 사이트들은 더 좋은 것들이 분명 많고 워낙 요즘은 잘 정립되어 있는 어떤 그 코스들도 많기 때문에 뭐 스스로 찾아보시면 더 좋은 데를 찾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연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 연구자 대학원생들 혹은 이걸 많이 보실 분들 보통 대학원생들일 것 같으니까요. 대학원생들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인문학적으로요. 영화 하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세월간이라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게 명작이죠. 발리우드인데 인도 영화이고 처음 보는 사람이 봐도 되게 부담이 없을 정도로 재밌고 다 보고 나서도 여운이 있을 만큼 이야기 짜임새도 되게 뛰어난 영화인데요.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라고 공대생이면 더 추천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되게 닿는 게 저는 항상 뭔가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거나 혹은 어떤 지금도 살다 보면은 되게 어떤 주가 다가오고 혹은 내가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아니면 인생이 막 잘못하면 망가질 것 같고 되게 어떤 핀치에 몰렸을 때 항상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극복하곤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알리스 웰이라고 주인공인 란초가 이제 뭐 입에 달고 다니는 어떤 말인데 그게 그 유래를 친구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되게 항상 기억에 남아서 그걸 꼭 그 영화를 한번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게 알리스 웰이 별게 아니라 이제
all is well, 모든 게 괜찮다라는 그냥 그런 영어 문구인데, 그게 이제 인도의 어떤 경비원이, 자기 마을의 경비원이 되게 이제 발음이 안 좋으니까 all is well 이런 식으로 지나다니면서 야간 경비를 하곤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도둑이 든 거예요. 그렇게 all is well 이렇게 외치면서 갔는데도,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경비가 야맹증 환자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게, 이제 우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알리스웰이라고 외쳤을 뿐인데 우리는 그거 듣고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걸로부터 이제 주인공이 깨달은 게, 마음이 꽤 쉽게 겁을 먹는구나. 그래서 가끔은 마음을 이제 속여줄 필요가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가슴에 대고 이렇게 all is well 하고 말해라. 그래서 그럼 친구가 그래서 그게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잖아라고 하는데, 란초라는 그 주인공이 하는 얘기가 아니지. 그런데 그래도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주잖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핀체에 몰릴 때는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아리소에 이것도 뭐 지나갈 거야. 이거랑 우리나라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아마 문구랑 매칭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뭔가 그게 크든 작든 자기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되게 몰려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시야가 좁아져서 마치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망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리소에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기를 기대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나가실 수 있는 한 분이라도 생기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추천 감사드립니다. 그 교수님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블로그는 저도 이번에 교수님 또 그 인터뷰 준비하면서 그 블로그 한번 봤습니다. 정리가 되게 이해되기 쉽게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한번 다른 분들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지금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학원생들 또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음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또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도 지나오신 그 대학원생 때 혹시 또 놓친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내가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네, 뭐 앞에 얘기한 게 그거랑 맥락이 일맥상통하기도 한데, 또 다른 걸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어른들 말씀 틀린 게 없다고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대학원생 때가 대학원생 때가 되면 대학원생 때는 몰랐는데 그때가 가장 시간이 많고 공부를 할 수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제가 이 인터뷰를 갖다가 나이가 더 들어서 보면은 그때가 그나마 나았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대학원생 때 연구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런 시간이, 그렇게 통짜는 시간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새로운 거를 갖다 시도했던 어떤 도구들, 내가 사용했던 도구들,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제가 연구하는 모든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새로운 걸 배우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프로그램 랭귀지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은 시간이 꽤 들기 때문에 감히 시도를 잘 못하곤 하는데요. 대학원생 때 오히려 그런 거를 두려움 없이 시도를 많이 해보고 새로운 그런 방법들도 많이 익히고, 더 연구에 집중을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집중을 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 많이 하라고 좀 하고 싶은 게, 전 질문을 잘하는 편인데, 그게 대학원생 때, 석사 때는 제가 어린 마음에 무슨 얘기를 하면 나 이젠 석사니까 함부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참 뭐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사가 되고 나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석사 때는 최소한 물어볼 수 있었는데 박사 과정이 되니까 이제 박사 과정인데 내가 누가 물어보면 나 바보라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간단한 거.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었던 게, 박사를 졸업하고 나니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질문이.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되니까 어디 물어보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물어볼 데가 없다고 그럼에도 물어보죠. 그럼에도 물어보는데, 학생한테도 물어보고,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해서 누군가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일 때 많이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아니면 나중에 질문하기 더 힘들어지거든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실 그 포부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서로 대화 질문하고 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잘 통하시는 교수님이 또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아마 그래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문득 들은 생각인데요. 교수님께서 그럼 언제 그 연구의 즐거움 같은 걸 깨달았다고 해야 될까? 느끼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네이버 때는 갑자기 너무 힘들었지만 또 나중에는 좋았다. 뭐 이게 결론이지만 예. 네네. 아, 그게 뭐 사실 작은 조그만한 그런 순간들의 연속이 계속 어쨌든지가 힘들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풀리면 순간 되게 와 내가 이걸 해냈어라고 딱 그런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 작은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그 연구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제가 논문을 읽고 그걸 이해하면 그렇게 그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되게 괴롭죠. 그리고 약간 솔직히 교수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최선 저는 그런데 말하기 좋아하고 내가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이거 했다. 그리고 논문으로 그걸 써가지고 또 남들한테 가서 발표하면서 나 잘하지 하고 자랑하고요. 그리고 이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걸 푼 거라는 거를 열심히 홍보를 하죠. 그러니까 되게 자기 그 자아가 에고가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제가 했는데 사람들이 오 정말 대단하다. 혹은 뭐 누가 이렇게 어셉트를 해주면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너가 한 게 중요한 연구고 그렇게 문제를 잘 풀었구나. 그런 상황들이 작게 작게 쌓일 때마다 연구에 흥미가 계속 생기는 거죠.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게 또 생기고 또 가서 이제 칭찬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흥미를 많이 느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꼭 그게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내가 몰랐던 거를 잘 이해하게 돼서 누군가에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때 그래서 내 스스로의 지적 만족감이 생겼을 때 연구에 대해서 흥미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연구실 홈페이지 첫 메인에 보면은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할까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다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성 모델 말씀하셨고 또 생성형 AI 또 연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문구랑도 연결이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창작이니까요. 예. 교수님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앞에서 조금씩 다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엔지니어니까요. 엔지니어는 어떤 문제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잘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좀 더 접근이 용이하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혹은 어떤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생성 모델은 아직 물론 이미 파급력이 되게 크지만 아직은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걸 새로 학습해라. 그러면 그게 솔직히 쉽지 않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예를 들어 그걸 나를 위해서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뭐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하거나 뭐 하기는 사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뭐 영어에서 한국어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직관적으로 애플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자기가 다 동작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동작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아직 좀 불편하죠. 뭐 영어로 질문해야 더 잘한다거나 굳이 텍스트로 설명을 해야지만 텍스트로 어떤 아웃풋을 받는다거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텍스트로도 할 수 있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끄적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그 예시 그림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상호작용이 을 통해서 모델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연구 목표를 사람과 디지털 신호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좀 더 쉽고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멀티모달리티도 그게 하나가 될 것이고요. 뭐 사람이 주는 인풋을 좀 더 적게 주더라도 빠르게 어댑트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도 그런 일환이 될 것이고요. 뭐 그런 형태의 연구들을 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앞으로 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그 해결해 가야 되고 아직도 말씀하신 그 사용자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생성해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요. 나중에는 그 모든 게 좀 용이하고 또 소위 말하는 뭐 저작권이라든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AI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조금은 덜 고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점점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언부언했을 텐데.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또 유니스트 인공지능 대학원 하면 저희는 노사명 교수 원장님과 네, 또 그 파워 인터뷰라든가 특집 세미나를 통해서 인사를 또 드린 적이 있어서 네. 되게 친숙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오늘 인터뷰도 되게 편하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아, 편하게 오히려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 이런 게 처음인데 되게 말을 그래도 못하진 않은 것 같아 다행입니다. 버벅거릴까 감- 걱정했어요.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실 교수님 앞으로 또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연구들이 또 좋은 결실로 이어지시고요. 또 더불어서 유니스트 인공지능 대학원도 더 눈부신 활약을 또 저희가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이릭 라이징 스타 유재준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